미국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최대 보험사를 움직이던 소피아 바우어가 단 한 사건 이후 한국 의료 시스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무디스는 즉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의료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한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 말기 암으로 시한부였던 여동생이 기내에서 갑자기 숨이 멎고 절망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서울에서 연결됐습니다. 한국이 지시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하늘 위의 환자를. 서울대병원이 실시간으로 살려내기 시작한 그 순간. 도대체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세계 금융권을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기적의 72일, 한국이 써내려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보험사의 의료 리스크 모델링을 담당하는 액추어리입니다. 소피아 밀러예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환자의 생존 확률을 계산하고 치료 비용 대비 기대 수명을 따져서 보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저는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지만 데이터는 명확하죠.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여동생 에바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언니, 나 췌장암이래. 말기라고 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뭐래? 치료 계획은? 에바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대.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거래.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만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이에요. 제 동생.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숫자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췌장암 말기. 5년 생존율 3% 미만. 평균 여명 6개월에서 1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의 췌장암 치료 프로토콜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항암 치료 1회당 평균 12,000달러. 방사선 치료 추가 시 2만 달러. 입원비,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면 총 치료 비용은 최소 1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에바의 보험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문구가 보였습니다. 실험적 치료 제외. 말기 암 환자 고비용 치료 승인 불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간 제가 만들어 온 바로 그 규정이었어요. 제가 직접 모델링한 리스크 계산식이 동생의 생명 앞에 놓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 숫자로 환자를 판단해왔습니다. 치료 비용 대비 생존율 곡선. 보험사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에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최신 치료법, 임상시험, 생존율 데이터. 모든 걸 찾아봤어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말기 환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저 통증을 줄이고 편안하게 보내라는 말뿐이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밤,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를 이용한 진행성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 발행기관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한국이었어요. 저는 논문을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CAR-T 기반 면역세포 치료. 말기 췌장암 환자 27명 중 16명이 1년 이상 생존. 부작용 관리 프로토콜 확립.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한국.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선진국이긴 하지만 의료기술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뒤처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이 논문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생존율이 서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암 치료 성적, 의료 시스템, 병원 인프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위암 5년 생존율 세계 1위. 간암, 폐암, 대장암 생존율도 최상위권. 의료 접근성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에바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에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에바, 우리 한국 가자. 거기 널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어요. 영어로 급하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여동생의 진단서, 병리 검사 결과, CT 영상 자료를 모두 첨부했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을 살리고 싶습니다. 답장이 올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독일 병원도 미국 병원도 응답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렸거든요. 하물며 외국인 환자의 긴급문이라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1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이었어요.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였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환자분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비자 발급 지원과 공항 의료 이송 시스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담당 교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상세한 입국 절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6시간.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었는데 이렇게 빠른 답장이 온다고. 보험사에서 20년 일하면서 이런 속도는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 병원은 서류 검토만 3주가 걸렸습니다. 독일도 비슷했죠. 그런데 한국은 하루도 안 걸렸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밀러 씨, 환자분의 미국 비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의료 비자는 이틀 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도착 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준비가 되나요? 코디네이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응급 환자를 자주 받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험사 액추어리로 일하면서 저는 각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수없이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꼼꼼함, 미국의 기술력, 스위스의 정밀함. 하지만 속도에서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치 환자의 시간이 멈춰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처럼 움직였죠.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뮌헨에서 시카고로, 그리고 시카고에서 에바와 함께 서울로. 사흘 뒤 출발이었어요. 짐을 꾸리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에바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존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었죠.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에바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죠. 언니. 저는 에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에바, 우리 서울로 갈 거야. 거긴 아직 포기하지 않았대. 에바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 거기 의사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에바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죠.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보낸 최종 안내 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시각, 의료진 대기 위치, 응급 연락처. 모든 게 정확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곳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에바는 창가 좌석에 앉았고
저는 옆에 붙어 있었죠.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비행 3시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에바는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4시간째부터 에바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저는 불안해졌어요. 에바야, 괜찮아? 에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숨이 안 쉬어져. 5시간째였습니다. 에바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어요. 배를 움켜쥐며 몸을 구부렸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에바! 에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호흡이 빨라지더니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승무원들이 달려왔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중에 의료진이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바의 손을 잡고 떨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남자는 에바의 맥박을 짚고 눈꺼풀을 확인했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쇼크 위험이 큽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승무원이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태블릿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 명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국인 의사였죠. 화면 속 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기내 의사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혈압 90대 50, 호흡 얕고 빠름, 복부 압통 심함, 의식 저하. 화면 속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췌장암 환자죠? 서울대병원으로 오는 환자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화면 속 의사가 대답했어요. 저희 병원 응급의학과입니다. 비행 정보를 받았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인데 한국 병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화면 속 의사가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투여량 올리세요. 링거라인 2개 확보하고요. 혈압 유지제 준비하십시오. 기내 의사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승무원들도 응급키트를 가져왔죠. 저는 옆에서 에바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에바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포공항 의료팀 출동시켰습니다. 헬기 대기 중이고요. 착륙 즉시 이송 가능합니다. 저는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내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응급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화면 속 의사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죠. 10분마다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공항에, 헬기에, 병원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내 의사가 말했습니다. 곧 인천 상공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 속 의사가 말했죠.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착륙하면 바로 출동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바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4명이었습니다. 스트레처를 들고 왔죠. 저희 서울대병원 응급팀입니다. 환자분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에바를 스트레처에 옮겼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산소 포화도 체크, 혈압 측정, 링거 확인. 모든 게 일사불란했죠. 저는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밖으로 나가자 헬기가 보였습니다. 옥상에 대기 중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헬기로 이송하는 거예요? 의료진이 대답했죠. 네, 병원까지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헬기에 올랐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저는 에바의 손을 잡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 한강, 도로.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병원 옥상이 보였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옥상에서 한 명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제가 종양내과 한지윤입니다. 여성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국적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간 보험사에서 일하면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국적보다 생명.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에바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지윤 교수가 나왔습니다. 상태는 안정됐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지윤 교수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죠. 교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환자분은 췌장암 사기, 간 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CAR-T 기반 면역세포 치료가 가능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성공률은요? 한지윤 교수가 대답했어요. 저희 병원 데이터로는 60% 정도가 1년 이상 생존합니다. 완치 사례도 있고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60%. 미국에서는 3%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치료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 적용이 되나요? 한지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희귀암은 국가 지원 대상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국가 지원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희귀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외국인도요? 한지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료법은 응급환자와 희귀 질환자를 보호합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환자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간 보험사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환자는 항상 추가 비용을 냈어요. 높은 보험료, 까다로운 승인 절차.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환자라면 살려야 한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윤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치료 준비해야죠.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동의서, 치료계획서, 비용 안내서. 꼼꼼히 읽었어요. 총 비용은 한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회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명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계산해온 보장 제외라는 단어. 한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여기선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비용이나 국적이 아니라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창문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한국. 치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에바는 일주일간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조직 검사, 면역 반응 테스트. 모든 게 순조로웠죠. 한지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CAR-T 세포 주입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보험사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밀러 씨,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자가 현재 한국에 있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치료 중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국에서 실험적 치료를 받으면 귀국 후 모든 보험 혜택이 중단됩니다. 계약서 13조 2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보험사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해외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귀국 후 추가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동생을 죽으라는 겁니까? 직원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20년간 제가 만들어 온 바로 그 규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승인 거부했던 바로 그 조항이었죠.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교수를 만났어요. 교수님, 저 미국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지훈 교수가 듣고 나서 말했어요. 우린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해 일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귀국하면 에바가 치료를 못 받아요. 한지훈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지금 걱정할 건 그게 아닙니다. 일단 살리는 게 먼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일단 살려야죠. 월요일이 됐습니다. CAR-T 세포 주입이 시작됐어요. 에바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괜찮을 거야. 에바가 미소 지었어요. 언니가 있잖아. 치료 후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에바는 피곤해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새벽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열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바의 체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갔어요. 39도, 40도. 일주일 뒤에는 41도를 넘어섰죠. 한지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에바는 중환자실로 이동됐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에바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모니터가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에바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혈압 강화제 투여. 산소 포화도 떨어짐.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죠. 한지훈 교수가 나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바! 간호사가 저를 잡았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안을 봤죠. 의료진이 에바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제세동기. 전기 충격. 에바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이었어요. 다시 충격. 약물 투여.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6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파동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한지훈 교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복도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죠. 여기선 다들 가족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에바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중환자실 모니터는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혈압은 불안정했고 체온은 4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한지훈 교수가 말했어요. 아직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지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바닥에 누워서.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에바 곁을 떠날 수 없었죠. 간호사들이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좀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에바의 체온이 조금 내려갔어요. 39도 후반. 한지훈 교수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면역 반응이 진정되고 있어요. 저는 안도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밤낮 없이 체크했습니다. 1시간마다 혈압을 쟀어요. 2시간마다 혈액 샘플을 채취했죠. 링거를 교체하고 약물을 조절하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 보였어요. 이틀째 되던 날
에바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에바야. 에바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간호사가 물을 적신 거즈를 가져왔습니다. 입술에 대어줬어요. 에바는 천천히 삼켰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씩 회복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째, 에바의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100대 60. 정상 범위였어요. 체온도 37도로 떨어졌죠. 한지훈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나흘째, 에바는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올 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드려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에바는 웃었죠. 희미하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일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에바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예뻐.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쟀습니다. 36도 7. 정상이에요. 에바가 물었어요. 제가 정말 살아난 거예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살아나셨어요. 잘 싸우셨어요.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 의료진은 환자의 체온 1도를 지키기 위해 전부를 걸고 있구나. 밤을 새우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에바를 살린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에바는 미음을 먹었어요. 숟가락으로 2숟갈. 간호사가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일은 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에바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웠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눕는 거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에바의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호흡.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한지훈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 좋아요. 일주일 후면 항암 치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완치 가능한가요? 한지훈 교수가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에바를 살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어때요? 저는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다 이겨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에바는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에바를 지켜봤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에바는 매일 조금씩 회복했어요. 첫날은 침대에 앉는 것, 이틀째는 침대 옆에 서는 것, 3일째는 화장실까지 걷는 것.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살아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바는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따라갔죠.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에바는 미소 지었어요. 6주째 되던 날 한지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촬영할 시간이에요. CT와 PET 스캔을 할 겁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에바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괜찮을 거야. 저는 에바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장 긴 이틀이었어요.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바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목요일 오전 한지훈 교수가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저와 에바는 함께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CT 영상이 떠 있었죠. 간 전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지훈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3군데 병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췌장 종양도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처음 6cm였던 게 2.5cm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한지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입니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완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에바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지훈 교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결과 들으셨죠? 축하드려요. 그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에바는 웃으며 울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에바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4월이었어요. 봄꽃이 만개해 있었죠.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모든 게 살아있었습니다. 에바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저는 놀랐어요. 에바야, 괜찮아?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에바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까지. 햇빛이 따뜻했어요. 에바는 눈을 감고 햇빛을 받았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에바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살았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넌 살았어. 우리는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에바에게 준 건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였죠. 꽃을 보고 햇빛을 느끼고 숨 쉬는 것. 당연했던 모든 게 선물이 됐어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에바가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 저는 대답했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에바가 웃었어요. 그럼 좀 더 있고 싶어. 여기가 좋아.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청소하는 분들, 다른 환자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녁이 됐습니다. 에바는 저녁 식사를 다 먹었어요. 밥 한 공기에 반찬까지. 간호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에바가 대답했죠. 네, 이제 괜찮아요. 밤이 되고 에바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에바에게 두 번째 봄을 줘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날이 왔어요. 에바는 혼자 걸어서 병원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짐을 들고 있었죠. 한지훈 교수와 간호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에바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정실에서 최종 비용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한화 5,200만 원. 저는 숫자를 확인했어요. 미국에서는 1회 치료비도 2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2,500만 원쯤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석 달간 모든 치료가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20년간 보험 리스크 모델링을 했습니다. 환자 한 명당 평생 의료비를 계산하고 보험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숫자가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빛나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진짜 선진국의 조건.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환자를 비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보험 승인 여부로 생명을 저울질하지 않는다. 한국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안다고요. 20년간 저는 환자를 치료비용 대비 기대 수명으로 계산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에바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죠. 한국에서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죠. 한국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에바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아쉬워 보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기 싫었어요. 공항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에바가 말했어요. 언니, 잠깐만. 에바는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에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난 다시 살 수 있어. 한국이 날 붙잡아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국이 널 살렸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것.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헌신.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에바에게 생명을 돌려줘서. 저에게 진짜 의료가 뭔지 가르쳐줘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독일로 돌아간 뒤 저는 보험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숫자로 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의료 접근성을 연구하는 NGO에서 일합니다. 한국 시스템을 유럽에 소개하는 일이죠. 에바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시카고에서 암 환자 지원 단체를 운영해요. 한국에서 배운 걸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끔 에바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말로 끝내죠. 언젠가 다시 한국 가자. 벚꽃 필 때. 그래, 꼭 가자. 우리의 두 번째 봄을 준 나라니까.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누군가를 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